자, 오늘은 그 AI가 만드는 세상, 그 AI가 초래하는 국제 질서의 변화, 국제 정치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가장 핫한 이슈가 최근에 AI인데요. AI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이었는데 2022년에 챗 GPT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AI라는 게 이런 것까지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불과 3년이 지났는데 지금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이 AI에 관한 관심을 갖고 최근에 조금 논문을 쓰고자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랍습니다. 놀랍다라는 게 한 달, 두 달 사이에 완전히 그 전 한두 달 전 이론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학의 진보라는 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과연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로서는 굉장히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잠정적인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AI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아마 저의 수준이나 여러분의 수준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아마 토론을 통해서 또 2주 후에 있을 토론에서 조금 더 궁금증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이더스의 손 들어보셨어요? 마이더스의 손? 그 마이더스라는 그리스의 한 왕이 있었는데 욕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죠. 그래서 그 신한테 뭐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래서 정말 만지는 곳곳이 다 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만지면 다 금이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딸도 막 금으로 변하고 막 그래 버리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완전히 재앙이 돼버리죠. 어떻게 보면 AI도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더스의 손처럼 우리한테 AI를 갖게 되는 순간 소크라테스죠.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뭐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다 내 손아귀에 있습니다. 내가 다 그 지식을 다 가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것만 있을까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인류 역사상 이 인간보다 지능이 더 위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AI가 인간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갖는 존재로 들어서는 순간 마이더스 손의 그 마이더스 왕 같은 상황이 우리한테 초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게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상 많은 패권도 국가가 일어나고 멸망하고 등장하고 이런 모든 흥망성쇠의 그 이면에는 테크놀로지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걸 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1520년에 아즈텍이라는 문명이 그 코르테스인가요? 그 스페인에 의해서 박살이 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생이 제일 많이 빌려가는 책 뭔지 아세요? 총균세. 거기에 챕터 중에 하나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즈텍의 군대가 8만 명입니다. 아즈텍의 군대 8만 명인데 이 8만 명을 이 대군을 갖다가 160명도 안 되는 스페인군이 작살을 내버립니다. 근데 왜 작살이 났느냐? 총균세에 나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쇠입니다. 쇠. 철기. 철기를 가진 존재는 철기를 갖지 않는 존재하고 전투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물론 거기에 균도 있었죠. 천연두가 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거 테크놀로지와 관계없이 우리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이 일이 100년 후에 한반도에서 재현이 됩니다. 병자호란이 1630년인가 그때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청나라의 철기병이라고 그러죠. 요 300명이 압록강에 얼었을 때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철기병을 잡기 위해서 4만 명의 조선 군대가 철기병과 싸우게 되는데 박살이 납니다. 근데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임진왜란을 겪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조총도 있었고요. 철기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군대 160명의 아스텍이 당하는 거와 똑같이 조선 군대도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는 곱씹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왕왕, 을지문덕, 강감찬 뭐 이런 분들을 영웅을 이순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국뽕에 빠지곤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별로 못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병자호란에서 조선군이 왜 저렇게 당했는지를 한번 봐야지만 올바른 역사가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조선이 왜 망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조선은 굉장히 계몽군주가 있고 참 좋은 나라였는데 정말 악랄한 외세가 들어와서 조선이 할 수 없이 망했다라는 얘기만 우리 교과서에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조선은 망했을까? 왜 그러면 그러한 도전에 일본이 잘못한 건 분명히 있지만 그럼 조선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뺏겼는지에 대한 자성과 교훈을 우리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병자호란도 한번 보십시오. 이건 테크놀로지와 상관없는 조선의 문제점을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성을 만들어서 방어를 하는 게 유리했습니다. 큰 성을 만들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어마어마한 몇 벽의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철벽입니다. 이거를 천년 동안 동로마 제국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벽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입니다. 이스탄불의 성벽이죠. 그런데 이 성벽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뭐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대포를 가져다가 마호메시라는 오스만 제국의 그 왕이 이 대포를 가지고 성벽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때리니까 그 엄청난 두께에 있던 성벽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성을 만드는 필요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매한 짓이 됩니다. 그래서 성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돼버리고요.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인류에 있어서 뭐 이런 무기뿐만 아니라 인쇄술이 만들어졌을 때 엄청난 변화가 초래가 됩니다. 아마 지금 인터넷 정도 만들어졌을 때의 변화가 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퍼졌을 겁니다. 우리는 직지신경을 통해서 금속 활자를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죠. 물론 우리가 금속 활자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임은 틀림없습니다. 고려시대 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속 활자를 가지고 인쇄 기계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활자를 찍어서 책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한 건 구텐베르크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식의 대중화가 일어납니다. 지식을 얻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 공자와 맹자라는 양반들만 지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구텐베르크가 만든 이 인쇄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식이 사람들에게 퍼져들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또 하나는 총입니다. 이 총이라는 것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옛날에는 지배계급이 누굽니까? 사무라이, 힘센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족입니다. 왕들도 대부분 그 기원에 올라가면 다 장군들입니다. 그죠? 이성계도 그랬고요. 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몇 대로 대대로 이어지면서 문민 통치가 됩니다만 군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죠. 귀족도 다 군인 출신들입니다. 총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총을 가지면 농민들도 조그만 훈련만 하면 엄청난 내공을 갖고 엄청난 무술을 가진 장군들도 총 한 방에 다 날려보냅니다. 간단하게 농민들도 훈련을 통해서 군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총 앞에 평등해지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만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만들어낸 게 총일지도 모릅니다. 귀족 계급을 없애버리는 원인이 총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심지어는 옛날에는 풍토병 때문에 식민지를 확대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난공불락이었죠. 마라리아 때문에. 그런데 마라리아의 백신 키니네를 알아내고 이걸 통해서 영토를 넓힐 수가 있게 됩니다. 제국주의가 횡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러한
기술의 발달이죠.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아주 큰 변화는 바로 이전까지는 18세기 이전까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힘으로 해야 됐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좀 말을 이용해야 되는데 말이나 사람이 근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광산도 그랬고 모든 게 다 그랬습니다. 옷을 만들래도 다 배틀을 짜야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증기기관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력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게 되고 사람은 보다 많은 다른 곳에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보다 많은 생산력,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중산층이 생기고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게 물론 지금도 우리가 격차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의 세상과 이 산업혁명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인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 전에 살던 사람과 그 위에 살던 사람 비교해 보면 알 겁니다. 자, 군사 기술에 있어서도 이 드레드노트라는 전함입니다. 영국군이 만든데 여태까지는 돛담 배웠던 것을 증기기관을 쓰고 거대한 주포를 달고 철갑을 둘렀습니다. 이런 배가 나오니까 그 전에 있던 무기 체계 해군의 무기들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영국이 세계 제패를 하는 아주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드레드노트라는 전함. 그래서 강대국은 전함을 얼마나 갖느냐가 강대국의 하나의 저거였습니다.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래서 무슨 워싱턴 협정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과 일본이 5대 3으로 갖는다, 몇 대 3으로 갖는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전함입니다. 근데 이 전함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모함의 시대가 나옵니다. 이거는 일본 해군, 제국 일본 해군의 가가라는 항공모함이고 놀랍게도 이 항공모함과 네 척이 진주만을 최초로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 함정이 다 박살이 납니다. 특히 전함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이렇게 항공모함을 이용해서 굉장히 2차 태평양 전쟁에 선점을 했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은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일본이 갖고 있던 세계 최대의 야마토라는 그런 전함을 이 항공모함이 가서 또 격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아직까지도 그런 룰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은 항공모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게 여태까지는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요새는 뭐 우리가 지금 그린란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제 무엇을 먹고 있고 무슨 데모를 하고 있고 오늘 실시간으로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다 메일도 보내고 다 뭐 SNS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커넥트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다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지혜도와 정치 지혜도와 이런 것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한 발 나간 것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생태계죠. 스마트폰이라는 것. 이거 없이 이제 살지도 못합니다. 요즘 우리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스마트폰 켜는 거죠. 24시간 내 몸에 갖고 다닙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여기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늘에 띄우면 드론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사진, 카메라 이런 것들이 하늘에 떠서 돌아다니면서 요새 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이것도 요즘은 이거 우스운 얘기인데 이제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중에 나를 딱 찍으면 뭐 장동건 98%라고 이렇게 나온다든지 왜 이렇게 그런 사진 애플리케이션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드론이 날아가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중동에 날아다니면서. 그래서 딱 찍으면서 테러리스트 99%라고 되면 여기서 헬파이어를 쏴가지고 그 테러리스트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 수만 명이 가서 평정을 할 알카이다를 잡으려도 잘 안 됐었는데 전부 빼고 이제는 드론만 가가지고 날아다니면서 테러리스트를 분쇄하고 있습니다. 알카이다가 그렇게 분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술적인 가장 큰 현재의 총알은
핵무기입니다. 이 핵무기가 들어섰을 때 인류는 우리는 멸망할지도 몰라라고 두려워했어요. 오펜하이머의 그 영화를 보시면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핵무기로 인해서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포의 균형이라는 걸 통해서 인류는 핵무기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마련해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도 만들고 IAEA를 통해서 사찰도 하고 확산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 발명품에 대해서는 과연 인류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금붕어 얘기 요즘 들어보셨죠?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금붕어가 왜 나오냐면 손마사요시, 손정이라는 분 때문에 이 얘기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이 강연을 하면서 금붕어 사진을 딱 켜놓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금붕어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금붕어 되고 싶은 분 계세요? 없으시죠? 자, 인간과 금붕어 사이의 지능의 차이가 10,000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에 나올 수 있는 초지능, ASI라고 그러죠.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는 것이 인간과 초지능 사이의 지능 지수 차이가 10,000배라고 일컬어집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가 되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실 AI라는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런 우리 맨날 공상과학수, 터미네이터, 여러 가지 그런 영화들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AI라는 스필버그의 영화도 있었고 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경종을 이끌어줬던 사건이 우리 이세돌이가 알파고한테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1승 3패 했습니다. 지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1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인간이 AI한테 거둔 마지막 1승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AI하고 인간이 별로 대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충 AI의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우리가 알 것은 엘리자라는 IBM의 이런 것이 처음으로 챗봇이 나왔다라는 것이 1961년입니다. 꽤 오래됐죠. 근데 성능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AI 버블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AI 성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상과학에 나오는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버블처럼 왕창 인기가 있다가 터지고 했었는데 몇 번에 거치게 하는데 중요한 사건이 97년에 체스를 이기게 되고 2011년에 제퍼디라고 이래서 왜 퀴즈 게임 있죠? 미국의 유명한 그거를 와트슨이라는 IBM의 AI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알파고가 이기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런 발전을 이뤄나가는데 AI의 발전은 일정 부분 요 단계를 거치면서 2016년, 13년 요 구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발전을 하게 됐던 계기는 바로 LLM이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게, Large Language 모델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프리 힌턴이라고 해서 토론토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갓파더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AI에. 이분은 여태까지는 데이터만 입력시키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거, 인간의 신경망을 흉내를 내서 딥러닝,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AI가 되게 되는데 이 논리는 이런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한 것들, 문장 텍스트를 갖다가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말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대충 요런 확률로 요런 말들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AI가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그러니까 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더라도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확률적인 개연성을 갖는 것들을 AI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LM의 모델이 스무스하게 대답해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챗 GPT입니다. 챗 GPT가 나옴으로써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2022년에 챗 GPT가 나왔을 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젊은 분들이, 제가 당시에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무관들이 써오는 이 스피치들이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정보를 많이 어디서 했는데 좀 말투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전부 다 챗 GPT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렇게까지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챗 GPT가 나왔는데 이것도 계속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7개월마다 이 능력이 2배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거의 3자릿수씩 발전해 나갈 거다. 조금만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효율성만 개선하면 챗GPT 이런 능력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그건 검색의 도구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정보를 정리해주는, 요즘 많이 우리 활용하죠. 정리해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리즈닝을 합니다. 추론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요즘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대화형 챗 GPT를 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게 아니라 부모보다, 친구보다 이 챗 GPT와 아니면 제미나이와 대화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지금 사회 문제가 우리나라의 통계는 안 잡히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청소년이 이 AI와 대화하는 도중에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자살해라. 이렇게 자살해라. 그래서 자살한 케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감정적인 이입이, 감정적 의존이 지금 기계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가는 세상이 말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진화가 어떻게 될지 참 잠옷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각광을 받는 게 뭐 좀 현대자동차가 뭐 주가가 매일 2자릿씩 오른다라는 바로 그 얘기인데, 피지컬 AI죠. 여태까지 로봇은 일본이 대국이었죠. 일본이 소니가 만든 아이버서부터 그 혼다 자동차가 만든 아시모가 있었는데 기계적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못한 건 AI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지컬 AI를 통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런 동작을 하는 AI는, 이런 로봇들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여기에 두뇌를, AI를 입혀서 움직이겠다는 것이 피지컬 AI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문제는 이 AI가 아직은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로봇입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봤죠. 로봇과 관련된 그런 뭐 AI와 관련된 걸 보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냐 없느냐인데 항상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순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AGI라고 그러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이거는 여태까지는 모든 판단,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 AGI가 인간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결정권을 갖는 존재로 부상하게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AGI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보니까요, 최근에 무슨 인터뷰한 거 보니까 2026년 금년이 AGI의 원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힌턴 같은 갓파더 같은 분도 곧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칸이라는 메타에 있다가 요즘 옮긴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AI가 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뭐 지구상의 모든 텍스트와 모든 걸 다 입력시키고 있는데 재밌게도 이렇게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부족한 분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이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아무리 많은 텍스트를 입력해도 보니까 그냥 4살 정도 된 유아 정도밖에 공간 지각력이 없더라. 그래서 LLM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거가 다른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메타를 나와가지고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찾는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최근에 무슨 이분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시각적인 자료,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어린 애들이 어떻게 지각을 하고 공간을 지각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그걸 모델링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AGI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사람도 3, 4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문제는, AI는 이런 거죠. 인간은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AI는 여태까지 있었던 인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약적인 발상을 비약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의 인력을 만들어내는 그 비약적인 발상을 AI는 아직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만 ASI가 열린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을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 직관력이라고 그럴까요? 발상에 비약할 수 있는 능력, 호기심, 탐구력 이런 것들이 AI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SI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슈퍼소닉 쓰나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빨리 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느냐. 이거는 매트릭스라는 얘기인데, 바로 매트릭스가 바로 그 AI의 시대입니다. 기계가 지배하는 시대. 여기에 영화의 그 문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세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ASI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때는 AI의 발전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 너무 빠르다. 그래서 한 2023년, 4년경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제프리 힌턴을 비롯해서 이런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거를 제어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지금 개발하는 걸 일단 멈추자, 이런 제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멈춰지지 않고 지금은 뭐 완전히 풀리 경쟁을 하고 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욕심이죠.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이죠. AI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부와 권력이 다 편중되게 됩니다. 이걸 가진 사람한테. 누구도 이걸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부를 여기다 쳐요. 게다가 여기에 미국과 중국조차도 서로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핵무기와 똑같습니다. 핵을 한쪽이 갖게 되면 안 가지면 나는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이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미소가 핵 경쟁을 하듯이 미중도 AI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현재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이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AI는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연산 기능, 컴퓨팅 파워가 중요한데 이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반도체인데, 뭐 중국과 미국과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뭐 중국이 굉장히 요즘 올라간다고 언론에 보면 막 호들갑에 많은 그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칩과 파웨이의 현재 가장 앞선 칩 사이에 아마도 그 성능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현재 5배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년 뒤가 되면 17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칩을 못 갖게 된 중국은 성능 낮은 칩을 집합으로,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물량 공세로 지금 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다른 AI의 발전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엔비디아의 칩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사실은 GPU는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여기 있는 거는 주로 삼성, SK, HBM, 그다음 마이크론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것을 제조하는 거는 TSMC입니다. 자, 우리 국뽕에서는 굉장히 차 있는데, 물론 HBM 자체가 굉장히, DRAM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거 없이는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요즘 위치는
TSMC의 부품 하청 업체가 된 것 같아요. TSMC가 없으면 HBM을 못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네. 그래서 참 그러나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TSMC도 HBM과 D램이 없으면 또 엔비디아도 못 돌아갑니다. 맞물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가야지 하나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우리가 냉철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인류한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석유가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가 이 싸움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좋은 칩을 갖고 연산 능력을 굉장히 강한, 파워가 아주 강한 연산 능력을 갖는 컴퓨팅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를 갖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데이터가 많고 컴퓨팅 파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높은 지능이 올라간다. 이런 그 스케일의 법칙이라 그럴까요? 규모의 법칙이라는 게 AI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지금 미국이 세계가 AI한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작년 한 해만 4,800억 달러어치가 투자가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70% 가까이가 미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30년까지 5조 달러 이상 투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GDP의 거의 3배 가까이가 이 데이터 센터 만드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뭐 대충 얼개를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최근에 만드는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촘촘히 이런 서버들이 있겠죠. 근데 종래의 서버들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만드는 저 칩 사이에는 전력이 이 엔비디아 칩이 10배 이상 씁니다. 자, 옛날에 반도체들은 대충 하는 일이 구글이 검색하는 거죠. 그냥 어디 세상에 있는 저거에서 뭘 검색해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엔비디아 칩한테 요구하는 게 뭐죠? 엄청난 계산을 원하지 않습니까? 뭐 무슨 지브리의 영화 뭐를 만들어내는데 이미지 만드는 건 이제 끝났고 무슨 요즘은 뭐 완전히 동영상까지 만들어내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만들어냅니다. 코딩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 구글에 검색할 때 쓰는 에너지와 이 동영상을 만들어낼 때 쓰는 에너지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칩이 내는 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쿨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력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이 나기 때문에 띄엄띄엄 해야 되고 이 시설의 대부분을 저희 70% 이상은 전기와 쿨링을 위한 시설, 냉방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뭐 이렇게 투자하실 때 냉방기 잘 만드는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변수가 전기입니다. 전기가 무지무지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와 이런 거는 미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전기 총량도 미국보다도 3배 정도 중국이 더 많이 생산해내고 있고 미국은 거의 생산량이 늘지 않았는데 중국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하나의 저거는 피지컬 AI인데 이 싸움은 지금 누가 이길지를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크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지금 거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AI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류 첫 번째 AI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느끼시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가 침략해 들어오면 금방 우크라이나가 키우가 함락당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3년이 넘도록 그 초강대국 러시아의 군사대국을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팔란티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갖고 계시면 돈을 많이 버셨을 겁니다. 누가 저한테 사라 그랬는데 안 샀어요.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이 팔란티어가 어떤 일을 했냐면
통신과 데이터들 여러 가지들을 다 모읍니다. 러시아의 정보들을 해서. 그럼 어떤 곳에 보니까 통신이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것이 지휘소다. 저쪽에 러시아군의 사령부가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한테 저쪽을 때리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포병이 거기를 때립니다. 그럼 때리는 족족 거기에 있는 지휘관들이 러시아 지휘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휘 체계가 무너지게 되죠. 러시아군이. 근데 이런 일들이 위성 정보, 통신 정보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팔란티아가 타겟팅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옛날에는 모든 정보를 인간이 수집을 해서 인간이 그걸 평가를 하고 지휘관이 감으로 여기 때려 저기 때려를 결정해 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AI가 통신과 위성 데이터를 갖고 이 지역이 굉장히 이상해, 수상해. 여기에 지금 거점이 있을 거야. 여기 때려. 여기서 훈련하는 조직이 있어. 여기 훈련하는 병력들이 여기 숨어 있어. 여기 때려. 때리는 족족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고 이 팔란티아의 이 기술은 이스라엘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의 저게 완전히 달라졌죠. AI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더 한 가지 더 나온 것이 드론입니다. 여태까지는 FPV라 그래서 사람이 보면서 쫓아가서 때리는 것을 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띄웁니다. 그럼 띄워서 그 다음에 AI 파워드입니다. AI가 알아서 표적을 찾아서 때려버립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벌집, 군집으로 보내가지고 이 군집 AI들이 각기 목표를 찾아가서 때리게 버립니다.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죠. 자, 살상무기, 자율 살상무기의 가능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아까 얘기한 아까반 로봇이죠. 피지컬 AI. 이것이 대량 살상무기, 자율 살상무기하고 연결됐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에 돌입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딥싱크 쓰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다 미국 거 쓰시는 비싼 거 쓰시고 계시군요. 네, 이 딥싱크가 그 중국에 만든 AI입니다. 이게 나왔을 때 작년 1월 요맘때 1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때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계기로 미국의 AI 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푸트닉 쇼크,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쏘는 것처럼 이 중국의 AI를 쐈는데 이 AI의 성능을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당시에 미국이 제일 잘 나가던 GPT 4.0인가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어요. 중국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미국이 챗 GPT를 만드는 개발 비용과 그런 제미나이나 이런 걸 하는 거와 얘 개발 비용을 보니까 27배, 2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저비용입니다. 이걸 쓸 때도 제미나이나 이런 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유료로 쓰려면 하는데 이건 거의 오픈입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저비용이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오픈 소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AI가 어떻게 기능하고 하는 걸 다 해줍니다. 이건 어떤 거죠? 우리 애플의 시스템은 굉장히 특수한 자기네들끼리의 생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삼성 갤럭시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안드로이드를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미나이나 그루크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네 것만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사이에 이렇게 딱 고립된 형태로 자기네 저걸 유지하고 있는데 폐쇄형으로 하고 있는데 얘는 오픈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딥싱크가 노렸던 거는 미국이 워낙 좋은 반도체 칩을 갖고 연산할 수 있는 게 훨씬 세니까 자기네들이 떨어지는 기능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실용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고양이는 냐옹합니다.
고양이는 야옹을 해야죠. 그런데 미국이 만드는 AI는 고양이가 하늘도 날고 멍멍도 할 수 있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게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AI를 만들지 말고 중국은 본래의 목적대로 고양이는 야옹만 하는 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AI는 동영상도 만들어내고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대화, 텍스트도 뭐 PPT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아마 딥시크를 사용해 보시면 알 겁니다. 딱 몇 가지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수학 문제 푸는 거, 코딩하는 거 그런 쪽만 딱 해서 간편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죠. 그 고성능 AI 반도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실용적인 접근을 해서 중국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최근에 이렇게 지금 뭐 미국 간의 AI가 격차가 좁혀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격차는 그렇게 좁혀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은 문샷이라는 건 아폴로가 달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이노베이션을 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있는 데에서 알고리즘과 효율성을 개선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니치 마켓을 파고들어서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 자기와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반면에 중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마라톤이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남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가 주도를 해서 마음대로 인재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똑똑한 애들 다 AI에 투입해. 24시간 일해. 그러면 다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본을 뭐 중국 정부가 그냥 왕창 하고 있는데 과연 프라이빗 섹터 중심의 미국과 국가 주도의 중국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라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사람은 그 칩 워를 쓴 그 반도체 전쟁이란 책을 쓴 유명한 크리스 밀러라는 터프트 대학의 교수입니다. 터프트 대학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AI 전문가 6명한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비교를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느냐. 근데 대부분의 평균적으로는 그 24대 18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원사이드하게 더블 스코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얘기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산 컴퓨팅 파워가 훨씬 더 세다. 뭐 반도체비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AI 기술을 상업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미국이 훨씬 더 빠르다. 상업적으로 훨씬 더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를 한 거는 제일 좋은 중국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도 나름대로 전력 생산 좋고 인프라도 좋고 구축하는 속도가 빠르고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AI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 AI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입니다. 디스토피아 아시죠? 디스토피아. 유토피아라는 것은 토마스 무어의 얘기죠. 그래서 없는 세상이 유토피아입니다. 유라는 게 없다라는 거고 토피가라는 게 아마 그 장소를 얘기하고 아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없는 나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나라, 아주 낙원 같은 나라를 유토피아라고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대충 뭐 그 사람이 얘기한 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는 지능의 민주화입니다. 이제는 머리를 가지고 싸우는 시대는 인간은 끝난 것 같아요. 어차피 AI 가지고 아까도 AI가 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서부터 오펜하이머 선생님, 뭐 키신저까지 다 데려다가 다 내가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어요. 인간이 지능 차이를 가지고 뭘 하던 시대 이제 아닐 것 같습니다. 지능이 민주화된다. 이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지금 AI가 지구가 나와서 38억 년 동안에 진화해 왔는데 그때 생명체의 진화에 관련된 게놈 정보를 전부 지금 AI한테 입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느냐? 이미 되고 있습니다만 자, 생명체, 세포, 바이러스 이거 마음대로 AI가 새로운 생명체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암세포, 뭐 이런 것들, 모든 질병의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약회사가 치료제를 만들려면 몇 년, 몇십 년 걸릴지 모르는데 요즘 AI를 쓰면 뭐 솔직히 얘기하면 10년 걸리게 이틀에도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는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죠. 근력을 쓰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아까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10년 걸릴 게 이틀이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과학에 관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 다음에 워낙 물건을 메가 팩토리 같은 데서 로봇을 가지고 만들어내니까 노동력, 비용 모든 게 다 절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고품질의 재화 서비스를 굉장히 싸게 인류한테 공급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물가도 무지 싸게 되고. 그죠? 유토피아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 풍요의 시대가 올 겁니다. 자, 이게 유토피아입니다. 그죠? 얘가 되면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좋을까요? 자, 반면에 디스토피아의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 절병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 이미 미국의 대졸 졸업자가 취업률이 35% 낮아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목격하고 있는 게 고급 일자리, 특히 변호사들은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로펌에 들어가는데 초임 변호사를 로펌이 고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로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판례를 모으고 분석하고 그런 리포트를 쓰는 게 초임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트레이닝하는 코스입니다. 근데 로펌에서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초임 변호사를 기를 필요가 없이 AI, 전문 법률 AI가 판례에서부터 모든 걸 다 합니다. 요즘 판사들, 변호사들 좀 시니어 변호사들은 전부 AI를 가지고 판례들을 다 검색해내고 볼 수가 다 있습니다. 다 찾아서 뭐 하던 게 아닙니다. 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계사 똑같은 일이 당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무식한 얘기를 했는데 외과의 3년 내에 필요 없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삼성병원의 명의, 굉장히 유명한 명의가 있습니다. 이분이 암의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과 AI 명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찾아가겠습니까? 지금은 삼성병원을 찾아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인간은 그날 밤에 전날 술을 많이 먹고 와이프하고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집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판독하는데 이게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잘못 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AI는 수백만 케이스를 전부 다 암 수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상 판독은 AI가 훨씬 더 의사보다도 잘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거의 오차 없이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경영자들도 인사고과를 할 때 AI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하면 얘는 내 후배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온정주의로 가기 쉬운데 AI 인사고과는 정확하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AI가 그걸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 50%는 필요 없어질 거다. 지금은 초임에 일자리들이 없어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떤 주니어가 시니어가 되는 경험을 쌓아서 어떤 좋은 전문가가 되어갈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당장 AI를 쓰면 편하지만 후배들은 그런 경로를 못 갖게 됐을 때, 절벽을 갖고 앉았을 때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와 권력이 완전히 편중됩니다. 한 사람으로 편중됩니다. 지금 나하고 삼성 이재용 회장 사이에 아마 소득 격차가 만 배도 더 넘겠는데요. 네, 그렇게 나 있는데 이제는 지금 나와 재벌 사이의 소득 격차를 넘어서 AI를 지배하는 사람과 나와의 소득 격차는
또 재벌과의 격차에 또 10,000배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1억 배가 될 수 있다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권력과 부가 편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자율살상무기 얘기는 아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인포메이션, 요새 그 딥페이크에서부터 이런 정보 교란 관련된 것도 여러분 잘 봐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미친 AI라고 하는데 AI가 환상을 보는 현상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보를 정확하게 잘 입력시켜 줘야 되는데 이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얼토당토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그 다음에 생명, 안전과 관련된 건 AI한테 맡기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교정돼 가겠죠. 네. 그 다음에 인간다움의 실종. 사람이 결정을 안 하고 기계가 결정하는 시대가 됐을 때 인간은 도대체 인간으로서의 가치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류 멸절이라는 좀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AI 2027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코코타이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픈 AI에 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의 그런 AI 개발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퇴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쓴 AI 2027이라는 책을 보면 시나리오를 2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레이스 엔딩이라 할까요? 이제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미중이 대결을 하고 그 대결의 결과에서 끝없이 제어 없이 AI 개발이 일어나서 ASI가 되고 ASI로 인해서 인류가 멸절하는 그런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미중이 서로 대타협을 해서 이게 위험하니까 일단 슬로우 다운 하자. 그래서 ASI를 제어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면서 천천히 가는 시나리오. 그래서 이 두 시나리오를 제기했는데 이 양반이 결론은 전자가 가능성 70%, 후자가 해피엔딩은 30%밖에 안 되는 걸로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섬찟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두의 향후 질서인데 앞으로 잠정적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1강 1중 3약일 겁니다. 그래서 제일 센 거는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이 중간, 그 다음에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가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끼리 연합할 수 있습니다. 3약은 유럽, 중동, 한국과 일본이 합작을 하면 좀 3약 중에 하나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과 일본이 좀 약합니다. AI 분야. 지금서부터 이제 막 투자를 하고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글로벌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그런 생태계를. 그래서 이런 갔는데 자, 이때 시대의 문제점은 뭐냐? AI가 러시아가 만든 AI, 푸틴의 정보를 갖고 만든 AI와 중국의 시진핑의 정보를 갖고 만든 AI와 미국의 정보를 갖고 만든 AI가 답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구 조도가 있죠.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분쟁을 하고 있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딥시크한테 물으면 얼마 전까지는 딥시크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답니다. 이거는 일본과 중국이 분쟁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하다 역사가 저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질문을 하면 조도는 중국의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고유의 영토라고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관점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미나이,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 속에서 이거를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적 입장 속에서의 답변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 맞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주권을 갖는 AI가 필요하다. 서버린 AI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AI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나라가 ASI에 도달하는 순간 다른 나라가 이걸 갖는 걸 막을 겁니다. 막을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 만들어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중국이 만들어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ASI가 완성되는 순간 과연 국가가 존속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인간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갖는 존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인간이 과연 거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의 상황입니다. 제프리 힌튼, 아까 얘기한 갓파더입니다. 이분은 요즘 굉장히 경종을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이 딥러닝 신경망을 이론을 내서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 이론을 통해서 AI가 이제 AGI, ASI로 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즘 굉장히 번쩍 경종을 일으키는데 요즘 두 가지 얘기를 재밌게 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AI가 추론을 가능하다. 리즈닝을 잘한다. 또 하나가 잘 속인다. 왜 이렇게 속이는가를 봤더니 AI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걸, 존속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자기를 제거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빠른 2030년대 ASI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AI는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이걸 대응을 하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시도는 이미 산술급수적인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벤져스 보셨습니까? 어벤져스를 보면 어벤져스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죠.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인류가 수가, 생명체의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생명체 수를 절반 정도 줄여야지만 우주와 지구 환경이 보존된다. 그래서 스톤을 모아서 튕기죠. 그 순간 50%가 날아갔습니다. ASI도 인간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컸기 때문에 AI는 욕망이라는 게 없을 것이다. 인간은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AI는 그런 기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는데 욕망이 아니라 ASI가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뭘 하려면 인류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반 정도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튀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인간이 이 모든 생명체의 악이다. 이게 다 환경 파괴하고 뭘 한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없애야겠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식으로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러스를 생성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결말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인간 주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데 저는 옛날에 그 아톰이라는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죠. 로봇이 보면 거기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로봇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들이 로봇으로 하여금 지켜야 될 상도를 항상 입력시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봇들이 인간을 때리려고 하더라도 때리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한 가이드라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AI가 절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서부터 국제연대 또는 우리가 핵무기의 멸절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짜냈듯이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미중을 포함한 나라들이 연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IAEA라서 국제 원자력 기구를 통해서 서로 그런 것을 감시했듯이 AI의 개발을 감시하는 기구도 국제적으로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늦었을 때가 제일 빨랐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불평등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모든 세계가 골고루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I가 가져오는 이 부의 편중, 권력의 편중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자, 일자리가 없는 인간,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일자리도 없는데.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건 기본소득을 주고 그 기본소득 내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걸 다 분배한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인간으로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일자리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과연 그 삶이 어떨까? 괜찮을까?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면 폭동도 일어나고 그러던데
할리우드 영화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가? 다 상상의 나래를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지금서부터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 편견 없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잘 입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이상한 데이터를 해가지고 인간을 AI를 헷갈리게 해서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얘기한 sovereign AI, 주권적 AI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것이 아마추어적인 AI를 지난 몇 개월 동안 본 사람의 그냥 이 국제 정치와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누군가 봤더니 키신저입니다. 헨리 키신저라는 분이 죽기 전에 썼던 유작이 하나 있습니다. 제네시스라는 책인데 칼 슈미트와 몇 사람과 더불어서 썼는데 여기 마지막 구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순간을 인류가 연출하는 마지막 챕터로 볼지도 모릅니다. AI가 나오는 것이 마지막 챕터라는 거죠. 우리는 창조의 순환이 시작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면은 새로운 파라다임 하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냉철한 낙관주의에 서서 그 기원, 제네시스입니다. 시작입니다. 을 맞이하길 바랍니다라고 키신저가 마지막 문구가 이겁니다. 자, 이거를 뭐 우리가 막는다 그래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가올 겁니다. 여태까지 과학 기술은 다 그렇게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그게 우리한테 유토피아로 가는 길을 만들고 디스토피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디스토피아죠. 뭐죠? 그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이 매트릭스가 AI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인류는 이 캡슐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인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이 AI한테.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 아바타처럼 상상력을 갖고 그 캡슐 안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좋을까요? 이게 가능할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우울한 주제였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이게 뭐 우리가 직면한 과제인데 키신저 누굽니까? 트럼프나 뭐 시진핑이나 누굽니까? 뭐 이런 분들이 초래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대격변보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더 피부로 다가오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 문제 제기를 마치는 걸로 하고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야말로 기자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쭤보고 싶고 일단 최근에 이제 그 국방위의 한 위원회가 그 드론 작전 사령부를 없애라고 권고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떤 분들 이제 군 출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공군 쪽, 육군 쪽 이렇게 여쭤봤는데 어차피 이제 드론은 좀 일반화된 무기 체계라서 어느 부대나 사용할 수 있는데 딱히 이렇게 작전 사령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우주로 이렇게 총괄하는 그 우주 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좌우를 떠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대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굿뉴스는 기자는 그렇게 금방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취재를 해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도해야 되고 그 기능은 AI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기간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은 누군가가 가서 취재를 하고 보고 듣고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은 참 좋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뭐 강의하거나 이런 직업들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네, 하여튼 뭐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상상력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은퇴한 나이가 다 은퇴도 했고 이렇게 살았는데 특히 젊은 분들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 드론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 너무 많이 무슨 사령부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뭐 장군 자리 너무 만들려고 그랬는지 뭐랬는지 드론은 근데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그리고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지금 한 50만이라 그러는데 좀 몇 년 지나면 30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인구 절벽입니다. 병력이 없어요. 그럼 뭔가 좀 달라져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요즘 대한민국 K방산 국뽕에 빠져가지고 그 중무장한 그런 옛날 무기들만 주구장창 비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장군들 제가 보기에는 한 거의 7, 80% 없어져도 아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제는 그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전략가 지략할 수 있는 분들을 닦고 참모진들 이런 분들을 잘 길러놓기만 하면 너무 많은 지휘관은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실제 전투를 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한 그런 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이 잘 안 되고 돈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그 돈의 10분의 1만 드론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사령부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장군을 너무 많이 만든 거는 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 시절에 갑자기 드론사 폐지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기는 안 좋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드론을 사용한다고 하시는 분 생각이 드는데 국제법상에서 전쟁을 할 때 이제 전쟁에 관련된 국제법을 만들어 서로 전쟁할 때 이런 거는 하지 말자라는 게 정해졌잖아요. 네. 드론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야만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예를 들어 드론으로 뭐 생물학적 뭐 그런 공격은 뭐 하지 않기로 한다라든지 뭐 그런 기준을 세우고 있으신 게 있는지 그런 거 하나.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AI 아까 피지컬 AI도 말씀하셨는데 로봇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로봇셀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공장 같은 데서 로봇을 사용하면 그만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으로 이제 내서 그걸 뭐 나중에 이거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뭐 해보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거는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자율살상 무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 킬러 로봇이 돼가지고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로봇식으로 막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규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그런 규제를 넘어서 무기들이 막 발달해서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는 킬러 로봇이 뭐 거의 당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앞당겨 버린 것 같아요. 논의가 하기도 전에 그런 국제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하고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장에서 이미 그게 쓰여지기 시작하고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FPV가 가서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움직임을 보고 타겟팅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사족 로봇에 총을 달아서 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현실화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정 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 자율살상 병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일정 부분 인간이 최종적인 개입이 좀 있겠죠. 최초의 개입서부터 어느 정도의 개입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살상 무기가 돼버리면 이건 대단한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규제, 규범 이런 건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의 질문이 로봇의 네.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조금 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거 이제 앞으로 금방 벌어질 문제긴 한데요. 근데 이 기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만들지 말자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인류는. 그래서 그냥 일단 거의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도가 쫓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AI 같은 경우도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아마 굉장히 많은 혼란, 일자리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당장 뭐 현대자동차, 울산에 있는 자동차에 노조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아틀라스라는 그 로봇이 안 간다 하더라도 미국 공장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는 아틀라스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생산성에 있어서 뭐 미국에 나오는 자동차와 여기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가격이 뭐 가격 차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울산 공장을 유지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잘 타협을 해나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공장에서 난 이익, 이런 아틀라스가 도입됐을 때 나온 이익을 어떻게 사회 또는 노동자들과 환원하면서 스무스하게 이 과정을 조정해 나갈지 그런 게 과제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기업과 그런 기업 근로자들 사이에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폭동과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AI를 통해서 또 해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값싸게 물건과 재화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2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지금의 2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게 되는 소득이 될 수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모든 걸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가치관, 내가 그냥 아까 이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안경 하나 쓰면서 나는 초특급 호텔에서 리조트에서 놀고 있고 그런 것을 상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게 과연 인간한테 좋은 일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들더라도 노동도 좀 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피부도 맞대서 좀 사람들끼리 좀 하고 스킨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세상이 되면 점점 그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AI와 공존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게 말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에게는 절박한 그 질문인데 네네. 이런 AI 시대에 끝까지 그 인간이 필요한 능력이 어떤 건지 저희가 키워야 되는 능력이 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변호사가 그 판례를 읽지 않아도 괜찮고 네. 저도 일상적으로 AI 쓰고 네네.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글자 쓰는 거나 뭐 그런 거는 앞으로 연습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네. 기자 일은 네. 앞으로도 남겠다고 네네. 하고 제가 그 앞으로 남은 회사 생활 20년 정도 남아서 어떤 능력을 기술을 인간으로서 키워야 되는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도 어떤 거를 애들에게 교육 시키면 이 시대에서 좀 잘 살고 특히 직업인으로서 네네. 그런 거를 예.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저도 아버지로서 애들을 있는 아버지로서 우리 애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답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AI보다 인간이 나을 수 있는 점은 인간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인문학적인 그런 철학적인 그런 접근들이 AI한테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뭐 그 좀 인간으로서의 가치관이라 그럴까요? 뭐 그냥 풍요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사회복지 활동을 한다든지 엑서사이즈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나가면서 좀 그런 역할들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게 앞으로의 세상이 정말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디스토피아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 자기에 맞게 적응해 나가고 또 거기서 삶의 어떤 가치를 찾아 나갈 수 있을지 그걸 찾아 나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한 답은 못 해드리는데 그 아까 얘기한 키신저 박사가 쓴 책에서도 결국은 아까 이렇게 오는 거를 낙천적인 마음을 갖고 맞이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왔을 때 그때 뭐 완전히 패닉에 빠지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 나갈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AI가 더 잘할 수 있고 피지컬 AI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 도움을 받으면서 도구로 쓰면서 더 인간으로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찾아봐야죠. 네, 예. 사실 좀 뜬구름 잡는 네네. 분야고 되게 상상력이 많이 섞인 거여서 여쭤보기 좀 조심스럽고 네네. 사실 이제 나쁜 시나리오의 어떤 배경에는 초지능이 인간을 헤아려 한다는 그런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근데 초지능이 출현을 하게 되면 인간이랑 1만 배 가까이 지능이 차이가 나게 되면 초지능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존에 있어서 인간은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금붕어가 밖에 있는 인간을 보고 눈을 끔뻑끔뻑 거리듯이 초지능 입장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정도일 텐데 그러면 좀 정말 오히려 더 초지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육체가 없으니까 또 욕구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어떤 절대적인 지능으로서 인간이 어떤 음을 던지면 좀 친절하게 해법을 주고 이 정도로 정리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우리가 AI한테 어떻게 설정해 나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이죠. 데이터를 결국 인간의 지식을 베이스로 해서 커갔는데 일정 수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AGI가 되면 자기 복제를 할 겁니다. 자기가 개발을 하고 자기가 더 심오한 쪽으로 연구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인간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나쁜 점들이 부각이 되면 인간이 이 지구상에 없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라는 판단을 해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도 들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그런 AI로 하여금 일탈하지 않게 미치지 않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얘기하는 게 진실된 그 트루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시킬 때 그런 걸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AI한테 아름다움을 잘 입력시켜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떤지, 그래서 진짜 상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마이더스의 손같이 인류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인 건 틀림없는데 그게 결국은 또 그런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플러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뭐 질문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이렇게 쭉 듣고 나서 좀 생각한 건데, 사실 뭐 강의를 할 때, 저도 강의를 할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AI를 얼마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교수가 더 재밌는 강의가 되고 본인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쉽게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데, 진짜 이 사이버 안보라는 하나의 분야에서는 이제 AI가 굉장히 큰 위협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필터링 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게 인지전으로 돼서 네네.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들을 거짓된 정보와 영상 혹은 심지어 음성까지 조작해서 이런 것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어나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증오심이나 이런 것들을 막 조장하는 것들이 향후 이제 한반도에서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사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AI가 발전했을 때 우리 인류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우리 안위를 위협하는 그런 세큐리티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제일 의심되고 걱정되는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아름다운 것들만 잘 주입해서 내가 잘 판단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것 자체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뭐 북한 뭐 해커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AI를 중국산 AI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또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조장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디스인포메이션이랄까요? 예를 활용해서 이제 뭐 요즘 뭐 이제 선거도 뭐 부정선거니 뭐니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점점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딥페이크를 통해서 완전히 그 선거 전의 양상을 바꾸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참 정보 교란이 너무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가 진실이고 뭐가 뭔지 그걸 길러내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것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국방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앞서 이제 드론에 관한 내용, 네네. 사이버 뭐 이런 예. 얘기였는데 지금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냥 조금만 날렸는데 이제 그걸 막으려고 재밍을 하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전장에 나가서 아예 들고 하는 기계를 나가서 그걸로 다 재밍을 하고 근데 재밍도 안 되니까 이제는 광섬유까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 정세가 좀 이게 평화보다는 조금 무력 전쟁 이런데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 너무 그런데 뭐 하다못해 지금 당장 벌어지는 전쟁 뭐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니고 봐서 관찰해서 배우라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강의를 들으면서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AI 툴을 쓰면서 이 AI의 한계가 어디까지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아까 이세돌 얘기도 나왔는데 이세돌 거의 10년 전 얘기죠, 지금으로부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AI가 뭐 체스는 그래도 나름의 규칙이 많고 제한된 게 많은데 바둑은 그냥 알 갖다 두는 건데 이거 AI가 어떻게 다 계산하냐? 라고 했는데 계산을 해버린 거고 좀 지나니까 뭐 통역과 번역가는 뭐 대체된다고는 하지만 이건 안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부 다 하나둘 기술적으로 다 따라잡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AI를 개인적으로 쓰면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챗GPT나 제미나이가 제대로 못하던 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불과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AI의 한계가 어디까지? 진짜 우스갯소리로 지금 쓰는 AI가 가장 후진 버전의 AI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의 한계는 어디까지지? 그리고 직업적인 AP가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뭐가 없어질지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뭐 어떤 직업이 남아있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진짜 AI하고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이런 게 좀 고민이고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요새 수강 신청 물론 전 수업을 다 들었는데 수강 신청을 하다 보면 예전에 없던 란이 생겼는데 AI에 관한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마다 나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서도 있고 뭐 이번 수업은 AI 툴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교수님이라면 지금 만약에 수업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AI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그 자료 정리하고 이런 거야 애가 훨씬 잘하니까 또 자료 찾기는 뭐 애가 하는 건 좋은데 그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뭘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결국 실제 써보고 해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밖에 나와서 AI하고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래서 리포트를 아예 그냥 연필로 쓰게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정말 써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거 자기 스스로의 문장을 만들고 문서를 만드는 훈련들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이런 시대야말로 이제 AI가 다 전부 다 해버리게 되면 인간이 쓸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그런 거 역할을 저는 하라고 했을 거고요. 뭐 첫 번째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당연히 관찰해야죠. 당연히 관찰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그걸 우리 군대에 반영해야죠. 아까 병자호란 때 조선군이 임진왜란을 겪은 지 30년도 안 됐는데
청나라 300명 기마병한테 4만 명이 당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런 교훈들을 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병자호란 전에, 바로 얼마 전에 10년 전에 똑같은 식으로 호란이 있었어요. 그 청나라 군대가 습격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겪고 나서도 그런 대비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교훈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은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빨리 우리 군대도 거기에 따라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